안녕하십니까. 1차 심포지엄에 이어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0 릴레이 심포지엄 ICT 기술이 미래 노인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과 그 지향점, 노인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를 맡은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 최윤정입니다. 본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나눔과 꿈 지원을 받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11월 30일 기조강연 ICT와 노인복지의 미래를 시작으로 12월 7일 2차 ICT와 사회변화, 12월 14일 3차 ICT를 활용한 트렌디한 건강관리 시스템, 12월 21일 4차 노인복지 현장의 ICT 적용 사례, 그리고 특별 과정으로 노인복지 실천 현장 성과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나눔과 꿈, 골든서클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금일 진행되는 2차 릴레이 심포지엄 ICT와 사회변화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님과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ICT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ICT가 미래 노인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과 그 지향점에 관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의 릴레이 포럼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과연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급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 노인복지관도 함께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노인복지관 현장이 스마트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스마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경희대학교 김영선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서 ICT와 노인복지 미래 예측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착과 기술 동향,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ICT 적용 사례들을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개념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HO가 최근에 앞으로 10년을 건강 노화의 10년이라고 선포를 했고, 다양한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WHO는 저희가 이제 주로 보건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건 의료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WHO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강한 노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그런 인프라의 중요성이고요. 그리고 1차 예방 또는 건강 증진,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고령 친화적인 어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 관리 인프라로서 1차 예방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골든 서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모델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가복지시설에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방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대해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소득 보장, 재가 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쯤 된 이 노인복지관의 역사 속에서 초기에는 가정봉사원들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재가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이후에 다양한 고령자들을 위한 그 사업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종합 여가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그렇다면은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이제 그 고민들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간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노인복지 인프라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2012년에 노인복지관과 관련한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59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91개가 이제 가장 최근 통계인데 이것을 보면은 지난 한 10년 사이에 거의 노인복지관의 30%가 새롭게 이제 설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그 보건의료 인프라와 함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그 노인복지관들인데 전국적으로 그 당시 한 150만 명이 노인복지관 회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늘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관 회원이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노인복지관이 몇 호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그 ICT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사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그 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산업 분야의 페이퍼리스 업무 혁신이라고 하는 걸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노인복지 현장이 얼마나 그 종이가 없는 그런 업무 환경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도입한 기관들은 살아남고 또 더 매출도 증진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휴먼 서비스 분야에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4년에 그 당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사회문제 해결형 R&D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던 시절에 기술혁신형 신복지 서비스 모델 기획 연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참여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그 현장에 이런 복지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ICT를 활용하는 이런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렸던 그림인데 몇 년 동안 이 보고서에 남아 있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걸 다시 이제 꺼내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기술 환경의 발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꿈같이 느껴졌던 이러한 스마트 시니어 센터가 이제 실제로 그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고령자들이 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꼭 복지관에 나오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회원관리 시스템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세상을 점점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 시니어 센터의 모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노인복지관 모델이고요. 그 이용자들이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함께 와서 이런 기술에 대한 사용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품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함께 그 과정을 함께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비자들은 이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그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리빙랩 개념의 이제 모델로 그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러면 곳곳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태 체계의 그 에코시스템에 대한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그 스마트 시니어 센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AI 기반의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선택보다는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게 중장기 그 이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뭐 그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년의 어떤 그러니까 구상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 또는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어떤 뭐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부장 정보원은 사회부장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점점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은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2014년에 안양 노인복지관의 스마트 힐링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초기 모델인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건강보증터로 전환이 되었고 또 뭐 RFID 카드를 활용한 회원관리 시스템도 계속해서 진화해서 그냥 단순히 출결 관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 혈압이라든가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의 스마트인지 건강센터라든가 서초 중앙노인복지관의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과 같은 이제 최첨단 기기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만나는 이런 새로운 공간의 모델들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노협에서 2014년부터 그 이제 보급해온 KB 국민건강총명학교의 경우에도 2018년에 스마트 특화형이 만들어져서 이제 몇 개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VR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적용한 그런 그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 총명학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그 이제 혁신적인 모델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골든서클은 이러한 그 초기 모델에서 또 새롭게 진화해서 이제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는 걸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해서 다시 서비스 이제 그 중재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 단계입니다. 이제 용인에서는 기흥 노인복지관에 유사한 리빙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학부생들이 참여를 해서 리빙랩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인력 양성 프로젝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구 세계 노인복지관에서도 지난 3년 동안 건강장수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회원들의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기 위한 이제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태블릿 같은 것을 사용한 인지건강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기존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서비스와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가 과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를 도입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것이 통합적인 회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노후준비지원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인프라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또는 뭐 그 독거노인 종합 지원 대책 이런 그 정부의 그런 중장기 계획 속에서 ICT 기반한 어떤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로봇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요즘은 콘텐츠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좋은 그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관마다 지금 유튜브에 어떤 복지관의 방송들을 만들고 이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본인의 거주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다른 복지관의 회원 가입은 안 되지만 실제로 그 복지관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마다 뭐 이런 밴드라든가 워치라든가 또는 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의료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지난주에 김영선 교수님께서는 이걸 에이지텍이라고 부르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입장인데요. 이제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는 50년 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기술들을 이제 그 어떤 융합적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노년학과 기술의 만남이고 이것을 이제 고령자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술이고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기술들이 좀 더 고령 친화적이고 고령자들의 어떤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한 그런 이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학문 분야이자 이제 기술로서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다양한 그 이제 분야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지는 용어와 함께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전환은 노인복지관의 그러니까 회원관리 시스템의 그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인복지관 운영 모델을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인프라의 어떤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이제 제고할 것인가의 이슈가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노인복지관 평가 시스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디지털 기술을 이제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노인복지관 운영 모델 전체를 그 혁신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문화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해서 사업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전환의 어떤 그 관점은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그 어떤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의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은 문헌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주로 그 이제 영리 기업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컨설팅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되고 제시되는 이런 개념이나 프레임들이 노인복지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헌들에서 가장 그 이제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새로운 가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 수요자들의 그 어떤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가치의 그 제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조직의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그 고령자들을 조사하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분석을 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궁금했던 것은 어떤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안 가시는데 그러면 누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그 분석의 어떤 그 질문이었고요. 이제 다양하게 뭐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 상태라든가 그 건강 상태가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에 비해서 더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건강 상태라든가 경제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이용자 또는 그 회원 또는 뭐 어르신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맞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중에 가장 고위험 집단이 누구이고 또는 그분들의 뭐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어떤 변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이고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또는 뭐 백화점, 상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데이터가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사는지 어떤 그 유형의 도서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분석을 해서 다시 그 추천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그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 노인복지 현장에도 도입되어서 좀 더 많은 그 회원들에게 그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7, 8년 전부터 지속을 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노인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그대로는 안 되고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00세 시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이런 그 노인복지관이 지역의 그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의 거점 기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모델이 제공이 됐고 예방과 보호와 통합의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모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념도도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의 그런 그 단편적이고 일회성 프로그램 이용을 지향하고 좀 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이제 논의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러니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제 회원 관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노인복지관이 전체적인 그 지역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정보 제공과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이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 내지 전략이 이제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이 돼야지 전환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과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디지털 그 포용 추진 계획 속에 사실은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충분히 노인복지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노협 차원에서 그러한 그 변화의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은 또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원 중심의 그런 그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가 평가받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성과 관리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건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전체적인 그 고령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문제의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과 노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건가라는 이제 그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른 그 문헌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출발은 이게 이제 어떤 방향, 장기적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결국은 이제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비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관에 이런 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 내지 어떤 그 기존의 조직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고, 이제 CDO라고 하는 Chief Digital Officer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현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계획과 전략의 수립, 그리고 이제 실행과 관련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관별로 디지털 전환 팀을 구성을 한다면, 한노협 차원에서는 전국의 노인복지관의 CDO의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개별 기관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노협 차원에서 뭔가 같이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는 그냥 디지털 그 하드웨어 차원에서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노인복지관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도입된다면 우리의 어떤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우선순위 업무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직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모델도 영리 부문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차용해서 충분히 노인복지관형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태블릿 PC를 하나씩 이제 보급하는 이런 사업, 그런 것들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 현장에서 그 욕구가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 이제 무엇부터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활용해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것인가도 지금 현장에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로봇을 들여올 것인지, 또는 VR 방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슨 그 테이블을 갖다 놓을 것인지, 선택해야 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하는 그 성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면은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릴레이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그러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이제 그 기회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서비스를 잘 디자인하고, 그리고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제 한노협 차원에서 노인복지관들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시범 사업을 몇 군데 이제 어떤 스마트 시니어 센터 모델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기 시대여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러한 하이텍들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현장에 가져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이 제론 테크놀로지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어르신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에 어떻게 잘 반영할 건가를 고민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본연의 기능 속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치매 할머니와 이제 음악에 관한 음악 치료와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유튜브 링크 통해서 모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서비스 욕구나 특성을 분석해내는 사회복지사나 현장에 계신 물리치료사 또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분야 테크놀로지하고 노인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에 대구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함께 노인복지 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ICT 기반 돌봄 서비스 사례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장기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가족 부양 의식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인식도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돌봄 필요 노인의 계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노인 돌봄 정책을 개편해서 2020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진입하기 전 단계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조성가정, 노인부부, 가구의 노인들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안전지원이나 사회적인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공공의 돌봄 서비스로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 서비스와 집단 프로그램의 돌봄 서비스가 비대면 개별적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수입을 창출했던 어르신들에게 외출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거리가 없어지고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의 폐쇄로 인해서 지역 및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전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먼저 돌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인 스스로가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셀프케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셀프케어가 가능하려면 먼저 돌봄 서비스 제공 방법이 기존과는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융합한,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형태의 어떤 돌봄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런 대면 서비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 스스로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
소셜 웰텍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복지관에서는 키오스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웰텍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들은 이런 디지털 문화, 변화되는 디지털 문화에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SNS와 어떤 세상과도 소통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물건도 구매하고 영화 보기 등 취미 여가 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이 디지털 문화가 상당히 편리한 거죠. 반면에 어르신 세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위 언택 이코노미에서 배제되고 만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방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가 가정 내에서 어르신 스스로 마음 방역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홀로 지내는 특히 어르신들은 TV 시청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어르신들은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바로 TV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이 없이 TV에 일방적으로 시청만 한다면 우울감이나 신체적 근력 저하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노인들은 대면 서비스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고독감, 우울감, 외로움, 이런 어떤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TV 외에 다른 취미 활동, 체조, 정서화면 게임, 이런 어떤 새로운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돌봄의 변화가 이미 현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편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는 생활지원사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생활 방역을 준수하면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1:1 돌봄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안심폰 등을 활용해서 간접 안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영상물들을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댁에서 스스로 체조나 인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 현장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ICT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전력량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NB-IoT 스마트 플러그, 그리고 터치워치나 터치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터치케어 서비스, 그리고 약상자의 수납함을 열고 닫으면서 어르신이 복약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이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약상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상도로를 주행하면서 기억력 훈련이나 하지 근력 훈련 등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꿈의 자전거나 정서미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리 인형, 그리고 아니면 음성인식 인공지능이나 터치 센서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두뇌나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영상통화나 스케줄을 알려주는, 그 다음에 응급 콜들을 지원하는 다솜이나 아니면 지능형 안심폰, 이런 다양한 ICT 사례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ICT 기술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IC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돌봄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정말로 사회나 경제나 환경이나 문화 등 이런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가 인간을 대체하고 또한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기기들이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옳고 바람직하며 타당한 교범적 가치가 있는지,
또한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점, 경제적 관점,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그 하이닉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온 실버 플랜드를 예시로 사회적 가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은 미국의 비영리 조직 지원 기관인 REDF에서 개발하고 영국의 사회경제 지원 조직인 NEF, New Economics Foundation 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개량한 사회투자 수익률, 우리가 Social Return on Investment 라고 말하는 이 사회투자 수익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 수익률은 말 그대로 조직의 어떤 활동으로 만약에 창출해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재무적인 단위로 환산하고 그 결과를 경제적 가치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투자 수익률 지수는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사회적 부가가치를 다시 투자 비용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회적 순현재가치 아니면 사회적 비용의 순현재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각 요소들을 추천하는 과정에 분명히 주관적인 판단 요소도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관적인 요소 개입 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단계로 구성해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성과가 어떤 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지표가 어떤 대응치와 어떤 문제, 어떤 대응치와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걸 보정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사회투자 수익률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사회적 비용, 사회적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실버 플랜드는 지난 3년 동안에 총 38개 지역에 약 2,800명의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약 3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가정에 설치된 이 실버 플랜드 구성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생활지원사,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측정하였습니다. 실버 플랜드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토된 내용은 독거노인은 얼마만큼 외로움이 감소됐는지,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그리고 행복해졌는지, 된 생활이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접근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에 어느 정도 의존도가 감소됐는지, 심신 안정이 개선된 어떤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봤다면 자원봉사는 삶의 보람, 그 다음에 변화된 능동적인 삶이나 어떤 개선된 대인관계, 그리고 향상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생활지원사는 향상된 업무,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직무 역량 개선된 부분들, 그 다음에 보람, 이런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이 기기를 통하여 고독사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기를 통하여 요양급여 지원이나 치매 질환 발병 위험률이 얼마만큼 낮아져서 치매 환자 돌봄 지원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회적 가치 분석을 위한 비용 산출 기준은 지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독거노인 월평균 문화여가비를 가지고 외로움을 산출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외국의 선진, 그러니까 어떤 연구, 선진 연구를 통하여 그 어떤 선행 연구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좀 가지고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산출 기준으로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투입된 비용 약 2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사회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26억 원 정도에 대해서 사회투자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원금 24억 5천만 원보다 약 한 5배 정도의 사회적 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가치 분석을 주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이런 스마트 돌봄, 기기를 사용한 스마트 돌봄이 어떠한 사회적인 가치를 주느냐라는 거죠. 먼저 독거노인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런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했다는 측면이 이 가치 분석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ICT 산업이 폭넓은 활용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어르신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중간에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 ICT 기기를 통하여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어떤 가치 분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 분석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성이 없는 차가운 기계의 언테크 기술이 그 따뜻함을 더한 온테크 감성 친화적 기술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삶의 질 개선과도 같이 연관돼서 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I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돌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CT를 활용한 이러한 스마트 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라면 이러한 신기술들 사용에 드는 인터넷망 설치나 아니면 통신비와 같은 비용적인 문제, 개인정보 관련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일 겁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개발 후에 보급이 어렵고 또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에게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ICT 스마트 돌봄 활용성을 넓히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공공 와이파이를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통신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디지털 소외계층 교육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영란 교수님과 김현미 센터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나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나갈 방향과 역할에 대한 그림이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릴레이 심포지엄 ICT와 사회변화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심포지엄은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ICT를 활용한 트렌디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